안녕하세요. 서양 미술사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이 아니라 인간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극적인 시대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르네상스죠. 이번 시간에는 예술이 어떻게 신의 영광만을 그리던 도구에서 인간 그 자체를 탐구하는 거울로 변해갔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창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르네상스 혁명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그 이전의 세계를 봐야겠죠. 왼쪽을 한번 보시죠. 중세 예술 속 인물들은 감정이 거의 없어요. 그냥 평면적인 상징,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에 가까웠죠. 그런데 오른쪽, 르네상스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꼭 살아 숨쉬는 것처럼 입체적인 인간이 진짜 같은 공간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혁명의 시작에는 두 명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간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을 다시 지폈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이 마음껏 살아 숨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조토라는 화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림 속 인물들은 그냥 성스러운 아이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토는 달랐습니다. 그의 작품 유다의 키스를 보세요. 예수의 체념, 유다의 내적 갈등, 병사들의 분노, 이 모든 감정의 한 화면 안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첫 불꽃이었어요. 예술이 처음으로 신이 아닌 인간의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감정이 격렬해도 배우들이 서 있는 무대가 그냥 평평한 널빤지 같다면 연극이 살지 않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원근법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원근법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스킬이 아니었어요. 평평한 벽 위에다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실제처럼 보이는 3차원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발명이었죠. 그리고 이 마법을 그림에 완벽하게 구현해낸 화가가 바로 마사초입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평면을 그냥 뚫고 나와버리는 공간을 창조해냈죠. 그의 걸작 성삼위일체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벽에 그린 그림인데 마치 저 너머에 진짜 예배당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완벽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계된 공간 덕분에 그림은 비로소 현실을 담아내는 하나의 창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조토가 인간의 내면에 불을 붙여서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마사초는 그 드라마가 펼쳐질 완벽한 3D 무대를 설계한 셈이죠. 감정과 공간, 이 두 개의 기둥이 딱 만나면서 비로소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감정을 담아낼 무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술가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은 대체 뭘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보티첼리가 보여준 마치 한 편의 서정시 같은 길입니다. 그의 비너스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수학적인 공간감보다는 마치 음악적인 선율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인물들이 현실의 땅을 굳게 밟고 있다기보다는 우아하게 흐르는 선을 따라서 춤을 추는 것 같죠? 보티첼리는 이성적인 원근법 대신 신화와 문학에서 가져온 이 탐미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라파엘로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아테네 악당은 그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죠. 무려 50명이 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하게 계산된 원근법이랑 대칭 구조 속에서 지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죠. 라파엘로에게 아름다움이란 그냥 눈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질서였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거장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신화 속 멜로디처럼 부드럽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다른 한쪽은 이성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완벽한 조화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둘 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그 방식은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이제 르네상스는 그야말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서로 너무나도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표가 두 사람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다빈치는 마치 과학자처럼 세상을 관찰하고 해부해서 그 속에 숨은 원리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반면 미켈란젤로는 마치 창조주처럼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려 했죠. 다빈치의 목표가 인간의 육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리는 거였다면 미켈란젤로의 목표는 차가운 돌 속에 갇혀서 꿈틀대는 생명 그 자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이런 접근법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이건 단순히 13명의 사람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는 인체 해부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일으킨 심리적인 충격파를 눈에 보이게 그려냈습니다. 제자 한 명 한 명의 근육 떨림, 자세, 손짓,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내면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장치인 셈이죠. 특히 빛과 어둠을 교묘하게 사용한 이 명암법은 드라마를 최고조로 이끌어 올립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대리석을 볼 때 그냥 돌덩이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생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각칼은 돌을 깎는 도구가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를 걷어내서 본래의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도구였죠. 그의 작품 피에타를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어떻게 차가운 대리석이 인간의 살결보다 더 부드럽게 슬픔의 무게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르네상스는 신의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 다시 뜯어보고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여정을 타임라인으로 보니 한눈에 들어오네요. 지오토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마사초의 공간으로, 또 보티첼리와 라파엘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를 거쳐서 마침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라는 두 거인을 통해 인간 표현의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00년에 걸친 이 여정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기술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뀐 근본적인 혁명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르네상스는 예술의 초점을 신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경험으로 완전히 옮겨온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신의 세계를 설명하는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무한한 내면을 탐험하는 거대한 모험이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시선을 정의하는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신을 바라보던 그 진지한 눈으로 인간을 탐구했듯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